우리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시작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전선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포와 총의 전투였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다를랑 암살입니다. 암살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를랑 암살 사건은 과연 다른 암살 사건과 다를랑 다를랑 기억나세요? 2차 세계대전 초기 컨텐츠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1940년 6월로 건너가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한 이후에 본토가 아닌 여교에 나가 있는 프랑스 해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나왔죠. 당시에 프랑스 해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다를랑 제독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당시 영국의 처칠이 여교에 나가 있는 프랑스 해군이 독일의 편에 붙으면 해상 제패권이 완전히 나치 독일에 넘어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기 전에 프랑스 해군을 공격할까? 그래도 프랑스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 놔둘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와중에 다를랑 제독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를랑 제독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다를랑 제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믿어라. 여교에 나가 있는 해군은 독일의 편을 들지 않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처칠이 의회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를랑의 약속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랑스 해군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해군을 폭격했죠.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를랑이라는 개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처칠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유추해봤죠. 첫 번째는 다를랑의 야심을 읽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야심을.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가 항복하자마자 다를랑이 비시 정권의 해군 장관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를랑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국이 프랑스와 여러 차례 접촉을 했죠. 특히 다를랑과. 그런데 주변인들이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영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다를랑 저자는 언젠가는 변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를랑이 프랑스 해군은 절대로 나치 독일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다를랑이 자신이 한 약속 그 보장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마치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를랑이 해군 총사령관에서 시작해서 비시 정권 하에 부통령, 외무장관, 내무장관, 국방장관 등을 역임을 하죠. 더럽게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를랑 제독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황당한 일화가 있어요. 중세시대 프랑스 왕족이나 귀족처럼 그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더라. 원래 이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미친 자 같더라. 이러한 평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42년이 되었을 때 독일이 돌연 너 나와. 그래가지고 물러나서 비시 프랑스군 총참모장으로 있다가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왜 암살을 당했고 어디에서 암살을 당했으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을 당한 정확한 날짜는 1942년 12월 24일이에요. 알제리에 있는 알제의 여름궁전에서 암살당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다를랑은 비시 정권에 들러붙었다가 다시 연합군에 항복을 하면서 조건으로 프랑스령 북아프리카 고등판무관 자리를 달라.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고위 공무원 자리를 달라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를랑이 1942년 11월 7일부터 알제리에 가 있었어요. 다를랑이 여기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파서 아들을 병문안하러 간다. 이 구실로 비시 프랑스령 알제리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궁전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교롭게도 연합군이 북아프리카 침공작전인 횃불작전을 실시하죠. 굉장히 날짜가 겹칩니다. 공교로워요. 이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알제의 비시 프랑스군을 지휘를 해서 처음에 영미 연합군에 맞서서 저항을 하죠. 그러나 역부족이어서 11월 9일에 바로 연합군의 포로가 돼요. 그리고 포로가 됐는데 뭔가 딜을 해서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프랑스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이때 바로 연합군에게 나를 고등판무관에 임명시켜달라. 그러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군을 내가 잠재우고 너희들과 협력하는 데 나서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11월 10일에 프랑스군의 저항이 멈춥니다. 그리고 13일에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가 협상을 공식 확인하면서 비시 프랑스군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프랑스에 관계된 여러 인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경악을 하죠. 다를랑이라니 천하의 매국노를.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분노하냐면 자유 프랑스군, 알제리에서 비시 프랑스군하고 나치 독일에 맞섰던 프랑스 레지스탕스 단원들이 정말 그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나 다를랑이 권력을 얻은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을 다 잡아들여요. 반대파를 다 잡아들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잖아요. 레지스탕스라고 하더라도 드골 지지자들 이들을 모두 체포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레지스탕스들의 여러 계파들이 다를랑을 암살하려는 구상을 짭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야사랄까? 음모론이 하나 나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다를랑이 사전에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알고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비시 프랑스군을 장악하고 연합군이 들어가면 티 안 나게 최소한의 저항만 해라. 그러다가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너의 자리를 보존해 주겠다. 이 얘기를 특히 미국과 사전에 교감을 하고 다를랑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는 거예요. 전쟁 영화, 첩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죠.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를랑에 대한 암살 계획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지고 있었고 그해 12월 24일에 다를랑이 암살됐다는 겁니다. 왜 12월 24일이냐?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암살을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죠. 다를랑이 비시 프랑스 혹은 본토 프랑스에서 뭔가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날 암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추측이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는 23일에 그 전날에 다를랑이 아이젠하워 장군을 비롯한 주요 연합군 인사들을 자기의 궁전에 초청을 해갖고 오찬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다를랑을 암살했을지가 우리는 궁금한 거죠. 바로 20세의 청년 페르낭 샤펠이었습니다. 이 샤펠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근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은 이 샤펠이 제대로 된 조사나 재판 과정 없이 26일에 바로 사형당해요. 너무 이상하죠.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하더라도 인권과 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프랑스가 반역자인 다를랑을 처단했다고 주장하는 청년을 이틀 만에 사형시켰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당시에 있었던 기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샤펠은 누구였을까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나치에 반대했고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되자마자 바로 해외로 밀항을 해서 무정부주의자, 반비시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자유프랑스 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1942년 11월에 자유프랑스 아프리카군에 입대를 해서 교육을 받죠. 연합군이 모로코하고 알제리에 상륙하니까 이때 반비시를 자처하면서 나타난 무력 집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민병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 이들 중 상당수는 원래 활동하던 북아프리카 내의 레지스탕스였겠죠. 샤펠이 이때 맡은 역할이 연락관, 연락장교입니다. 모로코하고 알제리에 주둔하는 프랑스 군대와 자유프랑스 아프리카군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샤펠이라는 인물이 주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일화가 없어요. 그냥 연락책으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러다가 다를랑 암살을 결심하고 이것을 실행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뜬금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샤펠이 이걸 혼자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같이 입대했던 동료 3명과 함께 뜻을 합쳐서 셋이 같이 다를랑을 암살하기로 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누가 할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해서 다를랑을 암살하기 위한 총을 쥔 게 바로 샤펠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 젊은이가 모여서 모의를 했는데 다를랑을 살해야 한 뒤에 스스로 자백을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감형을 받거나 아니면 도리어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추적 르포 같은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래는 아침 일찍 찾아내는 대로 죽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다시 찾아다녔다. 우연히도 복도에서 마주쳐서 다를랑을 2번 쏘아서 죽였다. 그 이후에 현장에서 잡히죠. 잡혔을 때 처음에는 단독 범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원에 의하면 뒷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보였다. 애국심을 가지고 행동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딘가에 빈틈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흔히 어떤 빌딩 하나 들어갈 때도 그 앞에 거쳐야 될 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수위 아저씨라도 막아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딥니까? 비시 프랑스군 총사령관이 있는, 지금 현재는 북아프리카의 고등 파무관이 될지 모르는 인물이 있는데 총든 청년이 쑥 하고 2번이나 들어와가지고 가까이 접근해서 총을 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발생하는 거죠. 이 샤펠이 궁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들어갔어요. 모랑이라는 가짜 이름이 적힌 신분증과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년 3명이 애국심만을 가지고 궁전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여권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뭔가 뒤에 있었겠죠. 그래서 파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앙리 다스티에 장군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공군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암살을 도운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발발 시에 프랑스 공군의 장군이었어요. 프랑스가 항복한 후에는 거기에 반발해서 알제리로 건너와가지고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인물이죠. 이 다스티에 장군이 다를랑을 암살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라면 왜 다를랑을 암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보아하니 연합국 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드골을 싫어하기 때문에 향후 프랑스 정국에 알맞는 인물을 고른다면 다를랑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를랑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에 빌붙어서 프랑스 전체의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다스티에 장군은 다를랑을 지독히도 증오했고 다를랑을 민족 반역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를랑이 권력을 가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암살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 다스티에 장군이 12월 중순부터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다를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스티에 장군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비롯한 레지스탕스들이 일단은 이 북아프리카의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다스티에 장군을 비롯한 레지스탕스들이 연합군이 상륙한 후에 실제로 전화국, 라디오 방송국, 의사당 등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실제 현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력자들이 레지스탕스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합군이 들어오고 나서 다를랑 장군이 비시 프랑스군을 데리고 항복을 했다고 했는데 이 다를랑 장군을 누군가 체포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체포한 것이 프랑스 레지스탕스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아니라 그 체포된 민족 반역자 다를랑이 권력을 잡는다고?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전하기로는 이 다스티에 장군이 샤펠에게 실행 자금으로 2,000달러, 당시 돈으로 2,000달러를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샤펠이 암살에 쓰인 그 권총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 권총이 뭐였냐면 콜트 우즈맨인데 이것을 한 신부로부터 받았대요. 그런데 이 신부를 추적해보니까 이게 누구였냐면 샤펠이 연락관 역할을 할 때 그 중간 연락책 역할을 맡았던 신부랍니다. 이 신부도 그러니까 레지스탕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부가 레지스탕스 내에서 누구와 연락을 했냐면 바로 다스티에 장군과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빼박 증거가 있어요. 샤펠이 다를랑을 암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다스티에 장군이었답니다. 어쨌든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샤펠이 즉결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때는 이제 다급해졌겠죠. 샤펠과 그 주변인들도. 그래서 샤펠이 자신의 도덕적인 순수성을 믿어달라고 항변을 해요. 그런데 판사가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펠을 바로 군사법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군사법정이 어떻게 하냐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그 판결들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데 군사법정에서 이 판결이 30분을 넘지 않아요. 샤펠의 그 어떤 동기나 배경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곧장 사형을 언도를 하죠. 변호사들이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 그 당시 법정에 적개심이 일었다고 그래요. 누구에 대한? 그 샤펠에 대한. 다를랑이 아니라 샤펠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일단 판사부터. 이 판사들이 대부분 다를랑이 임명한 사람들이었대요.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 특히 대법원장이 다를랑의 베프였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성급하지만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다를랑의 사례를 두고 판사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를랑에 임명된 우리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시간 30분 만에 휙휙 해치워서 자유프랑스나 아니면 레지스탕스나 연합군이 관여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 이 상황 속에서도 샤펠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대요. 어머니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형이 집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공포탄을 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판결이 나는데 12월 26일 07시 30분에 사형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요. 여기서 샤펠이 한 번 더 자기의 주장을 얘기를 하죠. 나는 반역자에게 정의의 처단을 한 것이다. 다를랑은 프랑스 민중 단합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7시간 정도 사형 언도 시간을 늦춰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먹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비밀로 묶여있던 자료들이 차츰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비었던 고리가 연결이 돼요. 일단 이 샤펠은 그냥 연락관 임무를 수행하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코스 다프리크, 즉 영국 특수작전국이 운용하는 프랑스 아프리카 군단의 자원에서 훈련을 받은 요원이었어요. 유럽 내에 있는 나치 점령 지역에서 지하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영국군이 수많은 특수 요원들을 배출을 했는데 샤펠도 여기서 기본 교육을 받은 요원이라는
개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를랑의 암살에 영국이, 특히 영국 특수작전국이 개입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신부가 총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 총의 원래 주인이 영국 특수작전국 요원이었답니다. 이 요원 이름도 나중에 밝혀지는데 칼튼 쿤이라는 현지 작전 요원입니다. 이 사람은 암살 작전이 벌어지자마자 서둘러서 북아프리카를 탈출하죠. 개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은 했지만 너무나 공교롭잖아요. 총을 준 사람도 쿤, 암살 작전이 벌어지자마자 현지를 이탈해? 이건 어떻게 봐도 작전국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당시에 다를랑이 죽으면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을 사람, 가장 통쾌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때 다를랑을 암살하려는 집단, 개인은 굉장히 많았어요. 드골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다를랑 장군의 그 정적이라고 거기서 거기인 장군 하나 있어요. 지로 장군이라고. 연합군 편에 섰을 때 번번이 패배한 장군이 있어요. 지휘력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지로 장군도 다를랑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를랑을 제거하려는 얘기를 했었고, 영국도 물론 다를랑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제가 못 봤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그 중에 누군가가 다를랑을 반역자 혹은 뒤통수를 한번 더 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고 제거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먼저 행동한 것은 샤펠이었고, 그 샤펠의 뒤에 있는 것은 드러난 정보로 보자니 영국 특수정보국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다를랑이 제거되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드골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하나 펼쳐져요. 드골이 이 1주년이 되는 날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암살 사건을 기리는 묵념을 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묵념이냐면 샤펠을 위한 묵념을 하자는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제리 법정이 지시해서 지금 샤펠은 범죄자잖아요. 이 샤펠을 복권시켜서 샤펠의 살인 혐의를 자유 프랑스를 위해, 프랑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던진 거사로 다시 판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실제 복권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그 이후의 스토리는 전혀 없지만 혹시 드골이 개입했던 것은 아니냐, 민족 반역자인 다를랑을 처단하기 위해서, 혹은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협력해서 암묵적으로 다를랑을 처단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추측을 하고 있죠. 이런 얘기 흥미롭죠. 이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사필 규정. 국가와 시민을 배신한 다를랑의 운명은 어쨌든 암살로 끝났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신념의 방아쇠를 당긴 젊은 샤펠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를랑은 어쨌든지 간에 온갖 명예, 부, 탐욕을 다 채우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좀 덜 억울한 것 같기도 해요. 샤펠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지만 젊은 나이에 명을 달리했으니까 억울하죠.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통했을까요?